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권순정 교수입니다. 제 주제는 음압격리병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은 그 음압격리병실이라고 하면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 많이 공급하고 있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또 선정했습니다. 또 중앙 감염병 병원, 그리고 긴급 치료 병상, 뭐 이런 종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음압 격리 병실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다른 기준들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기준을 따질 때는 일단은 어떤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정확히 설정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이 공간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공간의 규격이라든지 성능을 또 정하고 공간의 배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원하는 환경 수준을 맞추게 되는데, 다시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은 이 의료 계획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와 건축이 같이 합심을 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성이라고 했는데, 이 적절성이라는 그 내용이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완벽하게 이 병실 내에서 이 감염병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관리를 또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간이 구성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적절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크게 원내 감염, 공기 감염의 경로와 대책, 감염병 관리 시설 사례, 그리고 이제 관련 법규, 감염병 관리 시설 운영과 관리 지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 감염은 지역사회 감염하고 조금 대비되는 개념으로 병원 내에서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또는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입원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래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응급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좀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입원 시설 위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래 시설에서도 감염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감염성이 높은 진료과를 계획해야 되느냐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염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실은 제어하기 위해서는 감염 전달의 원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공기, 접촉, 물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전달 경로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공기 갖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기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접촉이나 물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염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감염 확률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 확률을 일정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공간에서 이 감염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할 텐데요. 감염 확률에 좀 반비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의 작동을 잘 안 하는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염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환기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재순환 환기보다는 외부에 깨끗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은, 예를 들면 감염균이 있는 공간에 오래 있었다, 감염 머무르는 시간, 또는 이 공간에 환자가 많다, 그다음에 이 안에서 뭐 운동 같은 걸 해서 호흡량이 많은 경우, 또 하는 경우는 이 안에 감염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감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축적으로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이 분모에 해당되는 이 환기 횟수입니다. 그래서 환기 횟수를 저희가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환기 횟수를 몇 호로 하는 게 좋으냐, 사실 그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6회에서 12회 정도를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결핵균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몇 개를 들어 마시면은 감염이 될까? 그래서 인펙셔스 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 하나에서 10개 정도 이제 우리가 흡입을 하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걸로 50% 정도 감염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나 그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들여 마시면 감염이 되는지 그런 역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환기를 해서 이 공기 중에 메르스나 코로나의 농도를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고요. 그냥 경험적으로 옛날에 이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서 메르스 환자를 많이 진료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도 진료하는데 그 안에서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 합니다. 혹시 환기 횟수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만일에 이 방의 환기 횟수가 6회다 이렇게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 방의 최적에 해당되는 공기를 1시간에 6번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감염병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실들을 선정을 하고 실을 규격에 맞춰서 성능을 확보시키고 잘 배치한다. 그 설비를 적절히 우리가 도입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선과 오염 동선을 분리. 그 다음에 조닝 측면에서는 일반 구역과 오염 구역을 분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인 병실보다는 1인 병실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다인 병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가족이 감염되거나 소아하고 이제 모친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그런 걸 고려해서 2인실을 두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헤파 필터라든지 자외선 조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합을 해서 최대 성능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헤파 필터인데요. 헤파 필터는 직경 0.3 미크롬 정도의 밀입자를 99.97%까지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헤파 필터를 사용한 병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헤파 필터를 사용했더니 예를 들면 MRSA에 의한 그 감염이 많이 줄어들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 필터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헤파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6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벤틸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환기율 요거는 이제 아까 6회에서 12회인데 6회에서 12회는 보통 CDC 기준에서 이 공기 감염병 병실에 우리가 권장하는 환기 횟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 만들 때 그 CDC 기준을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12회에서 15회 정도가 또 이제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하면 몇 %가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압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감염병 환자가 있는 곳은 압력을 낮춰서 거기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감염병에 취약한 그 환자가 있는 그런 병실은 오히려 병실에 압력을 높여서 양압으로 해서 다른 데 있는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류 중요하죠. 기류만 잘 우리가 조절해도 이 감염균을 우리가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류에 대한 건데요. 그 왼쪽에 이제 수직 충류고 오른쪽에 수평 충류입니다. 아마 이 방은 공기가 위에서 나와서 아마 위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계속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럼 많이 섞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공기가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빠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프레시한 에어를 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난류보다는 빙글빙글 도는 난류보다는 일방향으로 흐르는 측류가 좋은데 그 수평 측류보다는 수직 측류가 조금 더 재실자들에게 프레시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돈 들이고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는 대부분 상부에서 공기가 공급되고요. 하부에서 공기가 배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공조 설비인데요. 이거는 격리 변실의 공조 설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병동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병동에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도를 만약에 우리가 압력을 제로로 놨을 때 병실의 압력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실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전실을 보통을 두게 됩니다. 그래야지 병실에 있는 공기가 복도로 빠져나오지 않고요. 그 병실에 있는 공기가 복도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그 전실이 이제 문이 병실 쪽 문하고 복도 쪽 문이 있습니까? 동시에 열리면 안 됩니다. 하나가 열리면 하나는 닫히고 해서 이게 차단이 되게끔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의무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병실이 제일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보다 더 낮은 곳이 그림을 보시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배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은 여기 보시면은 천장에서 급기가 되고 환자 머리맡에서 배기가 됩니다. 환자 머리맡에서 배기가 되면 조금 더 그 병실의 감염균 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향으로 병실 내부 복도에서 병실 전실을 거쳐서 병실, 화장실 이런 쪽으로 공기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병실에 만일에 감염되지 않은 의심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복도를 지나가는 감염 환자에 의해서 병실에 있는 환자가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코로나 말고도 더 전파력이 센 뭐 그런 감염병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같은 데서는 병실 전실의 압력을 내부 복도와 병실의 압력 사이로 하지 않고 더 높게 하거나 낮게 해서 이 공기가 내부 복도와 병실 사이 공기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2013년도에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병실에서 이제 감염병 입원 환자가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숨을 쉴 때마다 이제 감염균이 나올 텐데 그 균이 바깥으로 얼마나 퍼져 나가는가를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 17개 병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일단 가스를 발산을 시켜서 그 가스가 바깥에서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만일에 감염병 입원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격리 병실에 그 감염균의 개수가 100개라고 하면요, 문을 하나 지날 때 조건이 있습니다. 환기 횟수를 6회로 했고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그 실간 차압을 다 2.5 파스칼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마치 의사가 진료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실제 상황에 맞는 문 열림을 저희가 했고요. 그랬을 때 병실의 감염균 개수가 100이라고 하면요, 병실 전실에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문 하나만 있어도. 여기 나와 있지만 3.5개밖에 안 됩니다. 약 3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실 전실 바깥에가 복도가 되겠죠. 병실 복도. 거기는 0.26개로 다시 또 10분의 1 이상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실 복도 말고 감염구역 바깥에 그 일반 구역에는 0.1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개가 0.1로 줄었으니까 한 1000분의 1 정도 줍니다. 문 3개를 지나면. 그리고 문 4개 지나면 많이 안 줄어요. 문 5개, 6개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봤자 별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 3개 정도를 설치하면은 감염균의 숫자가 100분의 1000분의 1로 주니까 문 3개 정도 지나서 병실에 들어가게 하면 좋겠다. 다만 차압은 2.5 파스칼 이상, 환기 횟수 6회 이상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차압을 더 크게 하거나 환기 횟수를 더 크게 했을 경우에는 문이 3개가 아니라 문이 2개만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손 소독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요새 손 소독을 많이 해서 병원에 이제 일반 감염 환자, 뭐 감기라든지 이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훈중 소독하는 겁니다. 1인실에 이제 환자가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면 과산화수소로 훈중을 해서 다 청소하게 되는데, 소독을 하게 되는데, 단실인 경우에는 못합니다. 한 사람 퇴원했다고 사람 있는데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인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화장실 혹시 보이세요? 맨 왼쪽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 뭔지 아십니까? 그 대변기입니다. 대변기가 바닥에서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집기류라든지 이런 위생도기들은 바닥에다 붙이지 말고 다 바닥에서 들어서 이 바닥을 좀
프리하게 하면은 청소하기도 쉽고요. 감염균이 서식을 잘 안 합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우리나라 병원들도 잘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전부 다 바닥에서 들어서 벽배관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싱글 베드룸의 효과인데요. 당연히 싱글 베드룸이 환자 간 감염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1인실의 어떤 그 장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인실에 2명 들어갔습니다. 의심 환자. 근데 한 명은 진짜 확진 환자고 한 명은 괜찮은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은 그 확진 환자 때문에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심 환자들은 더 증세가 없더라도 따로따로 나누어서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요. 홍콩에 있는 그 감염병원입니다. 이게 108베드고요. 프린세스 마가렛 호스피탈이라고 사스 이후에 홍콩에서 이제 놀래가지고 108베드로 줬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은 이제 병실인데요. 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그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동선을 분리한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그 유리문이 있습니다. 유리문이 이제 복도에서 그 지나가면서 유리문 2개를 통해서 병실 안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병실 할 때 그 오브저베이션하고 이제 프라이버시가 항상 상충되는 요소거든요. 관찰과 이 프라이버시가. 근데 이 감염병은 프라이버시보다는 이 관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은 1류 감염병은 1종 시설에서 치료하고 2류 감염병은 2종 시설에서 치료하고 뭐 이렇게 그 종류별로 대칭을 이렇게 딱 맞춰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병원인데 동경에 있는 복구도 시립병원입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응급, 외래, 병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세트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외래가 잘 없는데 외래까지 응급까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병실이나든지 중환자실과 연결되면 조금 더 한 병원 내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때 원칙이 환자 이동을 최소화하자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권역병원을 짓습니다. 그 권역에서 해결하게. 그다음에 시설 간 이동을 최소화하자. 그럼 한 병원에서 응급, 외래, 병실 다 둡니다. 그다음에 한 병원 내에서도 이동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병동 내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중환자실도 있고 수술실도 있고 병동 내에 한 층에 병실도 있고 해서 환자가 그 병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퇴원하거나 죽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을 만들어 놓고 엑스레이 검사실을 만들어 놓고 CT를 만들어 놔서 환자들 갖다가 이동해서 이제 그 격리 병동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그 감염병 전파에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동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1종 시설 저거는 항상 비워둡니다. 2종 시설은 이제 결핵 환자를 평소에 받고요. 그 다음에 대유행 대비 병실은 평소에는 일반 환자를 받다가 지금처럼 팬데믹이 발생하면 저기를 갖다 격리 병실을 쓰는 건데 그 이제 운영의 묘를 고려해서 평상시에도 쓰고 그 다음에 위기 시에도 쓰는 그런 방안도 저희는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이 비싼 시설을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예인데요. 그 각 층마다 이 격리병실을 둔 사례입니다. 이건 독일의 예인데 독일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른 점이 주로 이제 유럽권이나 미국은 에볼라 위주로 많이 감염병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격리의 단계가 많이 짧습니다. 한 2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단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안전하다. 근데 독일이나 뭐 이태리, 뭐 미국 그런 데는 이제 에볼라 위주다 보니까 한 2단계 정도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진료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저런 양압복을 많이 있습니다.
양압복. 왜냐하면 이런 환자를 처치하다가 이제 체액이 튀면 감염이 되니까 체액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양압복을 많이 입고 있는데, 저기 이제 독일의 샤리떼 병원입니다. 한 3,000병상 되는 건데 거기에 감염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있는 조그만 2층짜리 건물인데요. 한 20병상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1층에 병실이 있거든요. 환자는 외부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한 20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그 의료진은 이제 내부 복도를 쓰고 해서 우리도 만약에 1층으로 짓는다면 1층에서 직접 외부에서 병실로 들어가면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고층이잖아요. 그럼 발코니를 두면 돼요. 아파트처럼 외부 발코니에서 직접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환자는 내부는 이제 의료진들이 가고,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환자 이송 차량들, 요거는 이제 모의 훈련입니다. 바깥에서 직접 들어오는 그림이 있죠. 근데 그 문이 이중문입니다. 하나는 안으로 당겨 열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죠. 하나는 밀어 열고 해서 문 2개를 열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20병상 병동 내에 뭐 검사실, 수술실, 엑스레이실 다 있습니다. 여기 입원하면 환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 안 하고 이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격리 입원실을 만들면 그 안에서 자족적인 시설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치료하고 나서 집에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문고리는 들어갈 수 없는 문고리입니다. 일방향 통행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간 차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의 이런 샤리떼 병원의 격리 병동은 실간 차압이 참고로 15파스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2.5파스칼이라고 그랬죠. CDC 기준인데요. 거기보다 상당히 얘네들은 그 한 6배 정도 실간 차압의 압력이 좀 크죠. 대신에 이제 단계는 우리보다 하나 적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상시와 위기시의 공조 시스템인데요. 공조기 루트가 2개인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위기시에 사용하는 그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공조 루트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평상시에 쓰는 공조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바를 이용해 갖고 평상시에는 그냥 아래에 있는 노멀한 그러한 그 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아끼려고 하고요. 참고로 샤리떼 병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배들을 계속 돌려가지고 이제 환자를 진료해서 수익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재미난 게 그 샤리떼 병원은 그 연구소가 되게 큰데요. 야, 이제 병원에 연구소가 병원보다 더 많이 있어서 놀랐어요. 웬 연구소가 이렇게 많냐?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나냐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 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익보다 연구소 수익이 더 많답니다.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형 병원에서 이런 그 연구랑 같이 임상이랑 같이 가주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최근에 지금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병원의 내부 도면입니다. 역시 이제 에볼라 사태를 고려해서 했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은 환자가 있는 부분, 초록색 부분은 이제 일반 구역,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그 옷을 벗는 부분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10번 보시면은 10번에는 병실인데요. 베드가 2개 들어갑니다. 역시 어머니와 애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병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커다란 빨간 부분이 그 임상 검사실, 웬만한 임상 검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8개월 걸렸습니다. 짓는데요.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일단은 부시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요게 2인실 사진이고요. 요거는 임상 검사실 사진입니다. 요거는 그 자체 오토클레이브가 있는 그 소독실인데요. 일방향입니다. 사람도 일방향, 물건도 일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다양한 의사들이 있다는 거죠. 뭐 호흡기, 감염, 마취, 뭐 기타 뭐 등등등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존스 홉킨스 호스피탈에 얘네들은 그 격리 병동을 이름을 BCU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바이오 컨테인먼트 유니트. 약간 그 생물학적 어떤 그런 테러 이런 것들도 고려한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방향이다. 그 다음에 옷 벗는 데랑 옷 입는 데가 따로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다. 사실은 접촉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공간이 큽니다. 서로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CU를 할 수 있는 뭐 투베드룸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중앙감염병원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중앙감염병원은 100베드입니다. 권역은 36베드입니다. 이거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감염병원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저희가 그렸던 계획안입니다. 보시면 초록색 부분은 일반 구역이고요. 회색 부분은 감염 구역인데요. 보시면은 그 병동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쪽에 있는 그 간호 스테이션에서 병동 내부를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도를 통해서 보는 그런 점은 있죠. 요거는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요. 그냥 의료진들이 창문을 통해서 직접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중환자실 뭐 계획을 할 때 쓰려고 그랬고요. 대신 복도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요거랑 복도 위치를 보시면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요거는 복도가 가운데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복도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더 용이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슈라든지 아이디어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C 대학병원의 사례고요. 상당히 잘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다른 병원인데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거는 관리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은 상당히 최소 미니멈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요걸 토대로 여기 보시면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에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공통 사항, 그다음에 재료, 출입문, 음압 격리 병실, 요 도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전실, 내부 복도, 폐기물, 탈의실, 장비 보관실, 간호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 하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처음에 병실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병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부속 시설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병실의 면적보다 지원되는 부속 시설의 면적이 보통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병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국가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요 3.5억입니다. 아니 베드 하나에 3.5억이야? 그거는 이제 이 지원 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를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부는 이제 제외했는데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료 계획을 잘 받아서 운영에 맞는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계획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구성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설비를 투입을 해갖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료, 건축, 설비 3자가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로 최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요약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